출발 새아침.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고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했던 일명 박사방 사건이 점입 가경입니다.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 이 강모 씨가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에게요, 구청 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강 씨가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 여성에게 복수해달라 조 씨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 씨가 그 해당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딸을 살해하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해서 대가로 40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음모에 해당이 되죠. 또한 조 씨는 개인 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서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 1,500만 원을 달라. 결국 그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자원봉사를 하고 뒤로는 악마 같은 짓을 서슴지 않는 두 얼굴의 조주빈. 조 씨의 엽기행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러 열심히 뛰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꼭 알아둘 뉴스를 골라서 아주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섬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봄인가 봐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제가 뭐뭐 하자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뭐 하자? 아, 좋습니다. 뭘 뭐뭐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지원하자입니다. 아, 지원하자. 네,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기업의 도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지난 1차 회의 때 50조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2배, 무려 100조 원입니다. 네,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도 100조 원까지 가능하다 신세동 교수가 말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100조 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금을 22조 원가량 추가를 했고요. 또 중소기업 자금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29조 원의 추가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또 대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범위를 좀 넓혔고요.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20조 원 규모로도 편성을 했고, 이거는 당초 계획보다 2배를 또 늘린 거예요. 그렇군요. 또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와, 사상 초유의 그런 금융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직접 지원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도 좀 안도감을 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체감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굉장히 심각한데 직접 지원으로 좀 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불안 심리 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또 4대 보험료, 또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한 유예, 면제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기업과 개인에게 안도감을 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안을 하는 건데, 네. 임대료를 우리가 2번, 3번 이상 못 내게 되면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두 번 못 내도 안 쫓겨나도록 이번에 좀 특별하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시도별로도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네, 먼저 경기도인데요.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364만 명 모두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건 이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선별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사례고요. 이전에 울주군, 부산 기장군이 채택을 하긴 했고요. 또 울산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획기적인 안을 내고 그리고 또 직접 실행하겠다고 지자체 단체장이 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행보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안 죽여보는 시각도 좀 그쵸. 있죠. 네.
자, 어쨌든 수령 방법이나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거치면 즉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지급 형태는 지역화폐입니다. 네. 현금을 주게 되면 저축을 할 또 우려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런데 네.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즉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가계 지원 효과가 있을 거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이 증대될 거고 기업 생산 유발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선별적 재난 지원 소득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이고요.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어버이는 역시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나니까 8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8,619억 원인데 전부 다 이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3,271억 원을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117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거고요. 네. 경기도랑 마찬가지로 현금은 아니고 가구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돈을 직접 안 주고 이렇게 지역 화폐를 주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거는 써라. 네. 그래서 좀 돌리자,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0일부터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 대책도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면 좋겠는데 총선 관련 지원 대책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무려 71%의 응답자가 코로나 때문에 투표가 좀 두렵다라는 네.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혹은 좀 자가격리.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 그렇죠. 걱정이 되시잖아요.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된대요. 거소투표 제도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되고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분들이 신고 기간이 24일부터 28일까지니까 그때 신고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자가격리하는 분들에 대한 투표는 조금 힘들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직접 돈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부터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까지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해 오신 지원하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뭐뭐 하자 이건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줄 세우자입니다. 줄 세우자.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완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비례정당 창당 후에 누가 앞번호에 들어가느냐, 후보들 줄 어떻게 세우냐가 관건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더불어시민당, 또 미래한국당 등 주요 비례정당 등 순번 확정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 번호가 좀 마무리가 됐고 또 처음에 당선권 바뀌었던 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좀 이뤄진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은 또 1번으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선정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했는데 이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좀 모셔서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그 열린민주당이라던가 다른 당들의 지금 분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긴 했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열린민주당 앞순번에 좀 배치가 됐고 곧 전당원 투표로 확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된 이유가 비례순번 6번인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음주운전 이력 그리고 미성년자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네, 스스로 공개하면서 사과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괜찮다. 2008년 9년 사이에 뭐 있었던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공천을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후보들 줄 세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도
비례 그 투표용지에 순서가 정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당들 간 투표용지 순서도 똑같이 줄 세우자 전략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여야 모두 비례정당 의원 파견 경쟁에 나섰어요.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투표용지 윗칸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올라가야 유권자 눈에도 띄고 좀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서 의석이 많을수록 앞기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비례정당 파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정당이 가장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한국당이 조금 더 유리한 쪽인 것 같은데요. 현 의석수로는 이미 기호 2번인데 통합당 의원을 추가로 파견을 받으면 지금 1위인 민생당을 제치고 첫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한국당이 현역 의원 10여 명을 추가로 영입해서 첫 번째 칸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민생당이 21석이고 정의당이 6석이고 자유공화당이 2석,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각각 1석, 열린민주당도 역시 1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5분의 의원이 가 있는 미래한국당이 사실은 네 번째 순번을 원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정의당보다 밀리기 때문에 의원 꺼주기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로 의원 꺼주기로 한 10명 이상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미 시민당으로 이적을 할 거다라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종걸, 재윤경 등 현역 의원들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이 0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대로라면 8번째 칸 중에 제일 밑에 다른 원외 정당들과 뒤섞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7명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좀 시민당, 한국당 모두 조금이라도 더 앞서려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민망하게 계속 의적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양당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정의당인 것 같아요. 네. 위성정당 경쟁에 정의당만 등 터진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 키워드 이제 줄 세우자 다음에 뭐뭐 하자.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공개하자입니다. 공개하자? 뭘 네. 공개합니까?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일명 N번방 사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정말 이 나쁜 사람들 많은 분들이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네. 국민청원도 벌써 255만 명 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범행수법이 일단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동종 범죄 재범도 이제 방지를 해야 하니까 피해자의 신생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 8시쯤에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 얼굴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막 얼굴을 싹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들이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네. 지난번 고유정처럼 머리에 커튼을 들이는 그런 자발적 이렇게 얼굴 숨기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주빈이 막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시국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통합당이 과거 조국 전 장관 재직 때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좀 지적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검찰 공개 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가 제한되지 않았냐. 이번에 N번방 피의자도 포토라인 못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번방 피의자는 지금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어서 법무부에서 만든 지침은 사실 안 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검찰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이게 실제로 중대범죄라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통합당 주장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신상공개가 법무부 인권공개 규정과 상관없이 경찰의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어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강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 조 전 장관도 갑자기 본인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네. SNS에 그 법률을 올리면서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승전 조국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전문 앵커 역시 다릅니다. 송섬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시던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이런 방송입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될 만한 분들을 섭외하고 정확하게 얘기 듣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현영 교수님 모시고요. 비례대표 1번이 된 소감 그리고 앞으로 정치 포부 또 하나 코로나19 현재 상황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YTN 라디오와는 인연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까지요. 개그맨 이동엽 씨와 함께 저희 라디오에서 아주 밀어주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낭만주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셨고요. 그때 되게 재밌게 진행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노영희 출발새 아침 많이 나오셔서 코로나19 정보 정확하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있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의미 있었던 게 있는데 3번 환자, 코로나19 3번 환자 에이즈 치료제를 사실은 그 완치시키는 과정에서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셔가지고 논문 발표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랬죠. 칼레트라를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런 훌륭한 교수님 병원이 계시구나. 있구나. 예.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비례대표 1번으로 되실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게다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무조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우선은 너무 많은 관심과 조명을 어제 받게 돼서 놀라셨죠, 사실은. 예, 마음이 되게 무겁고요. 책임감도 되게 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뭐래요? 좋아요, 잘 됐어요 이래요? 가족들마다도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선은 그래도, 지지해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메시지를 얻고서는 좀 그래도 위안과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계에서는 뭐 무조건 환영이다. 너무 될 만한 사람은 정말 잘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더불어시민당은 뭐 당연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는 건 그 당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번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뽑기까지 또 과정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 시민사회단체 공모를 22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했었었는데 그때까지 의료 공공 분야의 경쟁 분야에 4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23일 새벽 6시까지도 결정을 못했죠. 그래서 23일 8시부터 12시까지인가요?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은 신현영 교수님이 그때 추가로 내신 거죠, 원서를.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정말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 앞에서 우리 국가가 많은 것이 변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는 지금 그런 국가적인 정책에서의 감염병 대응,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공모 이전에도 여러 의료인들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맞아요. 그만큼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많은 훌륭한 의료인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참 열심히 저도 뭐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또 여러분 국민들에게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장한 각오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의 그런 분들이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의료 분야에서 뭔가 혁혁하게 기여를 할 거로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그 의료계에서 바라본 국회, 의료계에서 바라본 정치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예, 실제로 의료 단체에 제가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좀 젊었을 때부터 그렇죠, 하다 하셨죠. 보니까 홍보이사도 하시고 막 그랬죠. 예, 분들이 또 국회에도 진출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하시는 것도 봤었고 항상 우리가
아쉬웠던 거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보건의료 정책 결정할 때 담겼으면 좋겠다. 특히 전문가 단체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바람으로 사실 저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경청을 해야 되고 더 낮은 자세로서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좀 그렇게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다르네요.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 이 말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카톨릭대 나오셨어요. 예, 가톨릭 대학교 의대를 나왔죠. 네, 그리고 박사까지 하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래 전공이 원래 뭐였어요? 가정의학과고요. 주로 저희 명지병원에서는 그런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검진,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그리고 비만 클리닉 그런 국민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의 1차 의료에서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분이 정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락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많은 고민이 되었죠, 네, 사실. 그렇죠. 사실 저 워낙에. 같아도 깜짝 놀랐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저는 의사로서는 물론 주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되게 환자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들이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게 되게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직업에 대한 그런 보람도 있었는데요. 이런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정말 짓궂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오늘 코로나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건 또 얘가 네.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우선 네. 뭘 여쭤보려냐면 사실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을 먼저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근데 플랫폼 정당에서 원래 얘기했던 건 소수 정당 4석을 먼저 빼고 나머지 민주당이 11번부터 하고 그 중간에 한 5분, 6분 정도를 시민사회단체 후보로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례단체 그러니까 비례 후보로 내세운 34명의 명단을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온 분은 20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14분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2석은 그 소수정당에서 채웠고요. 나머지 12분 정도가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자체 후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당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계신 한 10분 정도까지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뭐 거의 99%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원당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신현영 교수님 같이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더불어 시민당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 예를 들면 10명 정도가 더불어 시민당의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그 개별 후보라고 한다면 그 당이 그대로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정당 보조금도 받고 또 사실은 의원 안에서 국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열린민주당하고 뭐 원내 교섭단체를 뭐 구성한다든가 뭔가 협동한다든가 해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저의 예상입니다.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견해가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선 저는 코로나 대응을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 팔자라고 해요, 보통 그런 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넓은 식견을 따라가기는 조금 그렇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의학적인 전달을 해드리고 추후에 제가 좀 더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 드리고 코로나19 그다음에 질문하고요. 다음에 좀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저희 방송에 무조건 나와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사흘째 100명 이하로 나오고 있어서 와 이거 집단 감염 확산세 누그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 경북의 그런 신천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1차 피크의 큰 그런 경험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의 우려가 계속 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은 그런 해외 유입의 그런 위험성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긴장감에서는 큰 2차 피크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1차 피크를 통해서 많은 방역의 노하우와 매뉴얼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건 실례된 질문인데 혹시 결혼하셨거나 아이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는 그 가족이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 엄마 그리고 유치원생 엄마로서의 그런 학부모로서의 그런 마음과 엄마의 마음도 같이 있고 지금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 건데 지금 유치원생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 아이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월 6일 날 우리가 이제 개학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 4월 6일 날 개학하고 나면은 사실은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 입장에서. 그럼요. 괜찮을까요? 다시 연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4월 6일 좀 그 전까지 계속 지금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6일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이 득일 것이냐,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냐에 대한 네.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살고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태를 모면할 것이냐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 특히 학습하고 있는 단체 생활의 모임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감염 관리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작용이나 아니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의 대책 마련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학을 연기하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이쪽으로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요. 보통 예. 총선은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큰 장소를 빌려서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은 선거하는 날은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방역을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4.15는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학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뭐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공장소의 여러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선거를 하더라도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선거 후에도 그런 것들이 잘 방역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면 인구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집단 면역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면 35만 명이 사망해야 된다. 그래야지 집단 면역이 다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무슨 예.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감염병을 얘기할 때는 항상 면역력을 전체 군중이 몇 % 갖고 있느냐.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이게 집단 면역 60%라는 거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이렇게 방치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자연 발생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희생자가 생기므로 우리가 지금의 그런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은 우선은 총력을 다해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희가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러분 혹시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실까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4월에는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5분이 살고 있다면 가구당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임이 터져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재연 마련은 어떻게 하고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10만 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또 직접 1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요즘에 도지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비난도 쏟아집니다. 사실은 자기 일 열심히 할 뿐인데 이렇게 네.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정치는 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정말로 힘들 때죠. 그 절박함,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너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실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재명이 제일 먼저 하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도지사님께서 내놓은 정책이 소득,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온 뒤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네. 제가 비유하면 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이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 지금 이게 경제 정책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 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걸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명분으로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네. 이거야말로 정치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우려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정말로 세금 많이 낸 사람도 있으니까 골고루 같이 내는 게 오히려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손해긴 하지만 네.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요. 아,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회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심장을 좀 튼튼하게 뛰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조치 외에 복지 정책은 그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논의되는 이유는 그 복지 정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준비하는 건데요. 네. 상황이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고 확장된 수준이 아니고 IMF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과거 생각이 머물러 있죠. 그러면은 사실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뭐 잘못했냐, 범죄자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뭐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야 되고 세금만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네. 이게 불공평하게 하는 거고 이게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 이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마음이 생겨요. 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과거 생각입니다. 정말로 고도 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 많아가지고 투자만 하면은 경제가 막 살던 시대.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투자할 돈이 남아 도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아껴서 취약계층만 주고 나머지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줘서 소비를 늘려야 기업이 활성화돼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투자금이 남아도는. 이럴 때의 정책은 과거 고도성장 시대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경제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이고요. 네.
이거를 그냥 주면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저축합니다. 그렇죠. 대기업에 돈 주면 쌓아놔요. M&A 대비해서. 네. 그러면 이 돈들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경제 살 것이고 소비 진작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죽으래도 삽니다. 네. 기업이 망하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겠죠. 그런데 왜 소비가 부족한데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한테 죽어갈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 못 살아나게 계속 거기다 집중 투자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네. 저는 경제학자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공정한 평가와 좀 미래 비전 같은 거를 점검해 줘야 되는데 비난하기 바빠요. 네. 10만 원 줘봐야 그거 누가 쓰겠냐. 그거 저축할 건데 소비 안 늘어난다. 이거 하면은 나중에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네네. 지방자치단체는 노 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세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내부 융자하고 없는 거 다 긁어서 지급하면 나중에 제가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합니다. 네.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증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액수 문제인데 정말로 뭐 꼬박꼬박 한 달에 수백만 원, 뭐 연봉 수천만 원 받는 사람들 이런 위기에도 끄떡없는 공무원, 뭐 재벌 대기업 임원들 걱정 없겠지요.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가구당 3, 4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분들은 돈을 주면 100% 다 씁니다. 한계 소비 성향 높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 법인세 깎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남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의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20%도 아닌. 네. 그거를 깎아주면은 그게 투자되고 경제 흐름에 투입이 되냐고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또 혜택 봅니까? 법인세 많이 내는 이익 잘 내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것도 퇴장시킵니다. 지금의 경제의 핵심적 위기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노동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순환, 그렇죠. 소비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네. 쓸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 왜 고소득까지 돈 주냐? 이거 빈부관계없이 돈 뿌리는 거 포퓰리즘이다. 대선 관련은 교두보 마련이다.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러게요. 남들 정말 다리 부러져가지고 수술할 사람 치료할 방법 찾는데 왜 그리 고급 감기약 먹냐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정말 정말 국민과 나라들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저희 여기서도 라디오 정치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현리님께서 이재명 지사님 멋집니다. 경기도민들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시고 또 이명숙님께서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골고루 나눠주는 소비 정책, 경제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지지 의사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지금 1,326만 명입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래도 1조 3,642억 원 정도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인데요. 네. 웬만한 유럽 국가 규모를 넘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만 해도 경기도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일단 재난기금, 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이걸 뭐 탈탈 털었다고 해야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7천억 정도는 저희가 채권 발행해서 모아놓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요? 그걸 갚기 위해서 네. 예치해놓은 돈 7천억을 저희가 빌렸어요. 내부에서 빌린 거죠. 네. 나머지는 이제 500억 정도는 극저신용자 빌려주려고 준비하다가 그건 500억 정도면 되겠다. 가구당 한 4,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500억 해서 마련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재난기금은 매년 한 900억씩 저희가 적립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요 7천억 빌린 네, 거는 지방채연 거. 갚아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추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어차피 내는 세금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부터 낭비 줄이고 우선순위 조정하고 불효불급한 예산들 좀 줄여서 저희가 마련해서 갚을 거니까 이거 주고 세금 더 뜯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지난번에 경기도 지사 되시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 지방 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 또 부채를 또 많이 탕감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자, 그 선불형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는데 그 지역화폐를 제대로 안 쓰면 그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네 공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한부 화폐로 줘야 되는 이유가 네. 옛날에 일본에 헬리콥터 머리를 뿌렸더니 아무 효과가 없더라.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뿌려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정말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일본에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현금을 줬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다 저축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 때문에 요거를 3개월 동안 쓰지 않으면 네. 실효되는 카드 형태로 줄 거예요. 실효되는 카드로. 네네. 안 쓰면 없어지는데 어린애들 그 딱지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왜 장롱 속에다 보관하겠어요? 사라지는데. 그렇죠. 네. 그냥 종이가 될 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로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 네.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서 반드시 일정 기간에 쓰게 의무를 하고 안 쓰면 사라지게 하면 네. 가계 지원 효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 네. 기업 생산 지원 효과 이게 동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그렇군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편들지 말고 네. 편견을 버리고 네. 진짜 필요한 걸 현장에서 찾으면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근데 꼭 맞습니다. 네.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돈 벌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고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 먼저 도와주고 이러니까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하시면서 고민과 갈등이 엄청 많았다 얘기 들었는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짧게. 일단은 종교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 논의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 행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뭐 헌법상 원리고 네. 법에도 근거가 있어서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최소한의 제한을 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집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되 거리 유지도 하고 소독 좀 하고 마스크 쓰고 하자.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라 행위를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조금 제한한 거다. 알겠습니다.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8672님께서 돈은 돌고 도는 거라서 돈이라고 한다죠.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